체코지의 이시카와 다쿠보쿠 그 시집을 보러 갔는데 거기 마침 한쪽에 빨간머리 앤이 있는 겁니다. 빨간머리 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스티븐 잡스하고 빨간머리 앤이 둘 다 양부모에게 맡겨졌지만 원하지 않았던, 빨간머리 앤은 아들을 원했던 집에 딸이 갔고 스티븐 잡스는 딸을 원했던 집에 아들이 갔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둘이 다 또 좋은 양부모를 만났다는 사실. 이건 뭐 가상의 인물이고 이 사람은 이 핸드폰의 주인공이지만, 그래서 빨간머리 앤이 부모 만나던 장면, 부모 네, 보살펴줄 사람 만나던 장면, 스티븐 잡스가 만나던 장면, 요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빨간머리 앤. 매슈 쿠스바트의 놀라움. 매슈 쿠스바트와 그의 밤색 암말 마차는 기분 좋게 브라이트 리바를 향하여 8마일을 달렸다. 매슈는 그 나름대로 이 길을 즐겼으나 부인들을 만나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질색이었다.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에서 만날 때는 서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관례였다. 매슈는 마릴라와 레이첼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인을 무서워했다. 이 기분 나쁜 존재들이 자신을 슬쩍 보면서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불안한 예감은 적중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이후로는 그의 체구가 앙상하고 긴 무쇠빛 머리는 굽은 어깨까지 늘어져 있고 더부룩한 갈색 턱수염은 20살 때부터 자란 그대로여서 기묘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슈가 역에 닿고 보니 기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역장이 매표구의 자물쇠를 잠그고 막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갈 참이었다. 그는 5시 반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물어보았다. 5시 반차라면 벌써 30분 전에 닿았죠. 하고 역장은 잘라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찾는 손님이 한 분 있었어요. 작은 소녀였죠. 플랫폼 끝 자갈밭에 앉아 있어요. 제가 마중 나온 상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잔데요. 매슈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 사내 아이를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역장은 휘파람을 불다 말고 말을 계속했다. 어딘가 차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스펜서 부인이 저 여자아이와 함께 내려서 나한테 부탁했는데요. 당신들 둘이 저 애를 고아원에서 인수하였고 당신이 곧 데리러 온다고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매슈는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또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말이라 생각만 간절했다. 이봐요. 저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소. 아마 당신들이 부탁한 사내 아이가 없어졌는지도 모르죠. 역장은 무뚝뚝하게 말하고 시장하였던지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다. 혼자 남게 된 매슈는 마지못해 몸을 돌려 소녀가 있는 플랫폼으로 걸어왔다. 여자고 말을 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괴로운 일이었다. 자갈밭에 앉아있던 소녀는 나이가 11살쯤 되어 보이고 입고 있는 노란색이 섞인 잿빛에 보기 흉한 옷은 목면 교직으로 너무 짧아서 거북할 정도였다. 퇴색된 고동색 수병모 밑에서 선명하게 붉은 머리가 두 갈래로 따져 등까지 내려와 있었다. 작은 얼굴은 희고 야위였으며 게다가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은 크고 또한 큰 눈은 그때그때의 기분을 광선의 배합에 따라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은색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는 보통 사람이라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었고 특별히 예민한 감시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녀의 턱은 대단히 뾰족하고 큰 눈에는 생기가 넘쳐 흐르며 입 언저리는 유순하게 보이면서도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마는 넓고 어딘지 어른스러워 배는 이 소녀의 몸에는 보통 아닌 어떤 특별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슈가 소녀에게 다가갔을 때 소녀는 낡은 손가방을 한 손에 들고 일어서면서 나머지 한 손을 그에게 내밀고 저 푸른 박궁집에서 오신 매슈 쿠스바트 씨세요? 하고 뚜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봐 퍽 걱정되고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았나 상상도 하고 있던 참이에요.
오늘 밤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이 철로를 내려가서 저 모퉁이에 있는 큰 벚꽃나무에 올라서 한밤을 새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달빛을 흠뻑 받으며 만발한 벚꽃 가운데서 자는 것이 얼마나 멋져요? 마치 고대 대리석 궁전에 있는 것 같이 상상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밤은 오시지 않더라도 내일은 꼭 오시리라고 믿었거든요. 매슈는 우물쭈물 볕에 그을린 작고 마른 손을 잡고 속으로 곧 결심을 했다. 이렇게 눈이 반짝이는 소녀에게 예상은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는 도저히 없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리라에게 그 얘기를 하도록 부탁하자. 예상이 어떻게 달라졌든지 간에 이 소녀를 여기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매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 자, 이리 와요. 저 뜰에 날이 있어. 그 가방을 나에게 주지. 아니에요. 저도 들 수 있어요. 소녀는 힘차게 대답했다. 이 속에는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지만 무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주위에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드는 게 좋아요. 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낡은 가방이거든요. 아저씨가 오셔서 정말 좋아요. 벚꽃나무 밑에서 자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마차를 타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지금부터 아저씨하고 같이 살고 아저씨 집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멋져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의 집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곳보다도 나는 고아원이 제일 싫어요. 불과 4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지긋지긋해요. 아저씨께서는 고아원에서 사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싫은 곳이에요. 둘은 곧 마차를 타고 아버니를 향해 달렸다. 소녀는 무척 기쁜 듯 매슈에게 줄곧 말을 걸었다. 이따금 대꾸를 하며 듣고 있던 매슈는 자기도 놀랄 정도로 유쾌해지고 어우, 이 애의 재롱은 정말 사랑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소녀는 야윈 어깨에 늘어진 길고 윤나는 한 가닥의 머리를 비틀어 잡고 매슈 앞에 내밀면서 말했다. 아저씨, 이건 무슨 색깔이죠? 매슈는 지금까지 남의 부인의 머리 색깔을 구별해 본 경험은 없었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당황할 필요도 없었다. 빨갛구나. 소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 머리를 손에서 놓았다. 그래요, 빨개요. 라고 체념한 듯 말했다. 다른 것들은 그리 염려되지 않아요. 죽은 깨도 파란 눈도 마른 몸도 이따위 것들은 상상 속에서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피부는 장미색이고 눈은 아름다운 별들의 색깔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빨간 머리만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의 머리가 마치 털이나 칠흑같이 검다고 생각하려 해도 빨갛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언제나 가슴이 아프답니다. 평생의 슬픔이 되겠죠. 오래전에 저는 일생의 슬픔을 지닌 어떤 소녀에 관한 소설을 읽은 일이 있지만 그것은 빨간 머리 탓은 아니었어요. 그 소녀의 머리는 금발이었고 석고와 같은 이마에서 순많은 머리털이 뒤로 굽이쳐 늘어진 머리였어요. 석고와 같은 이마가 대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멋진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 소녀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으니까요. 소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마차는 막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다. 아래에는 좁고 기다란 연못이 보이고 그 주위에는 크로키스의 들장미 등이 활짝 피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앞에 보이는 고개에는 흰 사과꽃이 핀 과수원이 펼쳐져 있고 한 채의 작은 회색 집 속에서 누군가 내다보고 있었다. 저것이 바리시 집이다. 바리시 집 근처는 오차드 슬로프 과수원 고개라고 불리는데 그 집 뒤에 저렇게 무성한 숲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우리 집인 박공집이 직접 보일 텐데. 그러나 우리는 다리를 건너서 돌아가야 하니까 반마일 이상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 바리시 집에서는 작은 소녀가 있네요. 11살가량의 소녀가 있다. 이름은 다이아나라고 하지. 아우, 정말 멋진 이름이군요. 그럴까? 나에게는 어딘지 불신자의 이름같이 생각되는데 제인이라든가 메어리라든가 하는 정숙하게 들리는 이름이 더 좋아요. 다이아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학교 선생님이 하숙하고 있었는데 그이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지.
아유, 그렇다면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또 하나의 고개를 올라 모퉁이를 꺾었을 때 매슈가 말했다. 곧 집에 닿는다. 박곡집은 저기 말하지 마세요. 소녀는 당황하면서 말을 가로채고 들어올리려는 매슈의 팔을 누르고 그의 몸짓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저한테 알아맞히게 해주세요. 꼭 맞힐 테니까요. 그녀는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다. 둘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조금 전에 해는 졌으나 평온한 저녁노을 속에서 일대가 환하게 보였다. 소녀는 열심히 주위를 살핀 후에 마침내 왼쪽 길에서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는 한 채의 집을 보고 저것이죠. 그렇죠. 라고 지적했다. 매슈는 기쁜 듯이 찰싹 말고삐로 앞말의 등을 쳤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오라. 그러나 스펜서 부인한테 미리 듣고서 알아맞혔지? 아니에요. 듣지 않았어요. 정말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쪽을 본 순간에 저것이 우리 집이라는 것을 금방 느꼈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팔은 팔끝 근처가 멍투성이에요. 아침부터 몇 번이나 그곳을 꼬집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무섭게 걱정이 되던 때라 모두가 꿈이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그때는 꿈이 아닌 현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팔을 꼬집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꿈인들 어떠리 될 수 있는 한 긴 꿈이기를 이렇게 바라며 꼬집는 일을 그만두었죠. 이제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곧 우리 집에 도착할 테니까요. 빨간머리 소녀는 제법 즐거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입을 꼭 다물었다. 매슈는 불안스럽게 몸을 움츠렸다. 이 고아가 그렇게도 열렬히 구하고 있던 집이 결국은 자기의 것이 못되고 말았다는 것을 소녀에게 얘기해주는 그 일이 자기 할 일이 아니고 마리라의 할 일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마리라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마리라는 매슈의 여동생이죠. 집에 도달할 무렵 매슈는 모든 것이 폭로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무서워졌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마리라의 일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니고 다만 이 소녀가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 소녀의 눈에서 저 기쁨이 넘치는 빛이 꺼질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는 음모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흡사 어린 양이나 송아지 같은 죄 없는 작은 동물을 죽일 때의 심정과도 같았다. 둘이 뒤뜰에 들어섰을 때 완전히 날이 저물었고 주위에는 포플러 잎이 살랑거리고 있었다. 나무들이 자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세요. 매슈가 그녀를 안아내릴 때 그녀는 또 속삭였다.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있어요. 그 후에 이 세상에 전 재산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꼭 쥐고 그녀는 매슈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리아 쿠스바티의 놀라움. 매슈가 문을 열었을 때 마리라는 성급히 나왔으나 거북하게 보이는 보기 흉한 옷을 입고 눈을 반짝이며 빨간 머리를 뒤로 따내린 기묘한 소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놀라 우뚝 멈춰섰다. 매슈, 이 애뿐이에요? 사내 아이는 어디 있죠? 사내 아이는 없었어. 있었던 것은 이 애뿐이었어. 매슈는 맥이 빠진 듯 말했다. 사내 아이는 없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사내 아이를 보내달라고 스펜서 부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랬지. 그러나 이 애를 데리고 왔지 뭐야. 그 역장한테도 물어봤어. 그렇다고 집에 데리고 오지 않을 수는 없었어. 어떤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애를 거기 그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 어머나, 이게 어찌된 일이지? 말이라는 놀라 외쳤다. 이런 말이 오가는 동안 그 소녀는 말없이 그대로 서 있다. 생기 있는 빛은 그녀 얼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다. 갑자기 얘기의 뜻을 알았다는 듯이 소중히 여기는 가방을 내려놓고는 한 발짝 앞으로 힘있게 걸어 나와서는 두 손을 맞잡고 외쳤다.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사내 아이가 아니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역시 거짓말이었군요.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바라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를 기다리는 분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르쳐 주세요. 말을 마친 후 소녀는 테이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 엎드린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마리라와 매슈는 어쩔 줄 모르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조금 후에 마리라가 이 일을 수습하려고 나섰다. 자, 이제 울지 마라. 오늘 밤에 너를 내쫓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든 이 착오를 밝힐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이름은 뭐라 하지? 소녀는 주저하다가
저를 코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몇 번이나 부탁했다. 코델이라고 부르라고? 그게 네 이름이니? 아니요. 제 이름은 아니지만 코델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굉장히 우아한 이름이거든요. 아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코델리가 아니라면 무슨 이름이지? 엔샬이라는 그 이름의 소유자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래도 제발 코델이라고 불러줘요. 여기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애는 어디서나 흔해 빠진 이름인 것 같아서요. 흔해 빠진 이름이라고? 아, 바보 같으니. 말이라는 준엄하게 말했다. 애니 바로 여자답고 알기 쉬운 좋은 이름이야.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저 코델이라는 이름이 좋을 뿐이에요. 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려거든 이자가 붙은 철자에 앤으로 불러주세요. 철자 같은 건 어떻게 정하든 큰 차이는 없지 않아?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어요. 앤은 보는 감각이 폭 나쁘지만 앤은 훨씬 고상하게 보여요. 좋아. 그러면 이자가 붙은 앤이 양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을래? 우리는 사내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스펜서 부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고아원에 사내아이가 없었던가? 아니요. 많았어요. 그러나 아주머니가 원하는 아이는 11살가량의 여자아이라고 분명히 스펜서 부인이 말했어요. 그래서 원장이 내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뻐서 어젯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스펜서 부인은 너 말고 누굴 데리고 왔니? 마리라가 물었다. 리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셨죠. 리리는 아직 5살이고 여간 예쁜 애가 아니에요. 머리색은 갈색이에요. 만일에 제가 이쁘고 갈색 머리를 가졌더라면 아주머니는 저를 그대로 있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야. 매슈의 반일을 돕는 사내아이가 필요하니까. 여자아이는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어. 자, 그럼 모자를 벗어요. 그렇다고 가방을 큰방 탁자 위에 놓고 올 테니까. 애는 얌전하게 모자를 벗었고 말을 돌보러 나갔던 매슈가 방에 돌아오자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나 애는 먹지 않았다. 가까스로 버터 빠른 빵을 뜯고 설탕에 절인 사과를 뒤적뒤적 했지만 빵이나 사과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구나. 마리라가 꾸지람하듯이 말하자 애는 슬픈 듯이 한숨을 쉬었다. 먹을 수 없어요. 저는 절망의 구렁에 빠져 있어요. 입맛은 당기지만 먹히지 않아요. 얘가 지쳤나 봐. 재우는 게 좋을 거야, 마리라. 마구간에서 돌아와 한마디도 하지 않던 매슈가 말을 했다. 식사가 끝난 후 마리라는 애를 2층 동쪽에 있는 방에 데리고 가서 재운 후 느린 걸음으로 부엌으로 내려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매슈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우, 정말 큰일이구나. 마리라는 화가 나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리처드 스펜서 부인은 부탁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오빠나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갔다 와야겠어요. 저 애를 고아원에 돌려보내야만 하니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매슈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래, 해야 될까라뇨. 오빠는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그러나 저 애는 정말 예쁘고 좋은 애야 말이라. 저렇게 여기 있고 싶어하는 애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자비한 일 아니냐? 오빠는 설마 저 애를 우리가 맞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가령 매슈가 물구나무를 서겠다고 얘기한들 마리라가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추궁을 받고 궁해진 매슈는 어물어물했다. 내가 생각컨대 우리로서는 저 애를 그대로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 된다고요? 우리 역시 저 애한테 아무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지. 매슈는 갑자기 생각도 않았던 것을 말해버렸다. 매슈 오빠, 혹시 저 애의 마법에 걸려든 거 아니에요? 오빠가 저 애를 있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 저 애는 정말 재미있는 애거든. 매슈는 아직도 같은 말을 했다. 나의 심부름꾼으로는 프랑스 애를 고용하면 되고 그러면 저 애는 내 말상대가 되잖아. 말상대 같은 건 있는 게 오히려 귀찮아요. 마리라는 냉정하게 말대꾸했다. 저 애를 있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 네 말이 옳아 말이라. 매슈는 일어서서 파이프를 집어들고 나는 잘테야 라고 말했다. 매슈는 잠자리에 들고 마리라도 설거지를 끝낸 후
찡그린 상을 더욱 찡그리며 자리에 들었다. 2층 동쪽 방에서는 애정에 굶주린 의지할 곳 없는 고아 소녀가 울다가 잠들어 있었다. 앤의 신상. 다음날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앤은 설거지를 한다고 나섰다. 잘 씻을 수 있을까? 하며 말이라는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제법 잘할 수 있어요. 어린애 보는 것을 제법 잘하거든요. 경험이 꽤 있거든요. 제가 업어줄 애가 없다는 것이 정말 우스워요. 유감스러워요. 나에게는 지금 있는 너만 해도 많아. 좋아. 접시를 씻어봐. 뜨거운 물을 많이 쓰고 잘 말리는 거야. 오늘 아침은 내가 할 일이 무척 많거든. 오후에 화이트 샌드까지 빨리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고 와야 하니까. 너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결정지어야지. 설거지가 끝나거든 2층에 올라가서 침대를 정돈하는 거야. 날카로운 눈으로 앤을 보고 있던 말이라는 앤의 설거지 솜씨가 좋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앤은 이불을 정돈했지만 이 일은 그리 썩 잘하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깃털 이불을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앤이 이럭저럭 이불을 정돈한 후 말이라는 자기에게 방해가 될까봐 앤에게 밖에서 점심때까지 놀도록 일러주었다. 매슈는 말없이 보통때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앤을 집에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오늘 아침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말이라는 조금 이른 점심을 끝내고 오늘 오후 마차를 좀 써도 좋죠? 하고 매슈에게 물었다. 매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앤이 무척이나 귀중한 듯이 그쪽을 쳐다보았다. 말이라는 그 시선을 가로막고 딱 잘라 말했다. 저는 화이트 샌드에 가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요. 앤도 같이 데리고 가겠어요. 스펜서 부인은 이 애를 노바스코샤에 돌려보낼 수속을 꼭 해주겠죠? 오빠, 차는 준비해 놓았어요. 소 저 짤 시간에 늦지 않도록 돌아올게요. 그래도 매슈가 아무런 말대꾸가 없어서 입을 연 것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출발 시간이 되자 매슈가 마차에 밤색 안마를 달아주고 마리라와 앤은 출발했다. 매슈는 뒷마당 문을 열어주고 둘이 천천히 나가는 것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크리크에서 사내아이인 제리 부트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나는 당장 고용할 것이 아니고 오는 여름에 고용한다고 그렇게 말했지. 말이라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말에게 힘차게 채찍질을 했다. 이런 부림에 길들지 않은 살찐 앞말은 화가 나서 좁은 길을 마구 힘차게 달렸다. 말이라는 마차가 흔들리는 여세로 뒤를 보았을 때 화가 난 매슈가 문에 기대어 쓸쓸히 그들을 배웅하는 것이 보였다. 말이라는 잠깐 동안 말없이 마차를 몰았다. 그때 앤이 저는 드라이브를 좀 즐겨보려고 해요. 하고 마리라에게 말했다. 이왕에 드라이브를 하게 된 이상 그동안은 고아원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드라이브 할래요. 저 오빠요. 성미 급한 장미가 한 송이 피었어요. 참 아름다워요. 장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줄 텐데 그 중에도 핑크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색깔이에요. 아주 좋아하지만 그런 색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빨강머리 한 사람은 비록 상상 속에서라도 핑크색 옷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어릴 때 이 빨강머리가 커서 다른 색으로 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머니는 혹시 아시고 계셔요? 그런 건 몰라.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마리라의 대답에는 사정도 이해도 없었다. 애는 한숨을 쉬었다. 아주머니, 이것으로 또 하나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저의 일생은 희망이 완전히 묻혀버린 무덤이에요. 이 말은 언젠가 책에서 읽은 글귀예요. 어떤 일에 실망을 느낄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 말이 위안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희망이 완전 하고 말이라는 말했다. 그건 그 말이 퍽 낭만적으로 들리고 제가 마치 책 속의 여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희망이 묻힌 무덤이란 퍽 로맨틱하잖아요. 화이트 샌드까지는 얼마나 되죠? 5마일은 되지. 퍽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가 본데 기왕이면 너의 신상 얘기나 해보려무나 마리라가 말했다. 애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체험하고 작은 한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출생한 곳은 노바스코사의 보링부르크이고 이번 3월에 만 11살이 됐어요. 아버지 이름은 윌터였고 보링부르크 중학교 선생님이었죠. 어머니 이름은 바샤이고 어머니도 같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결혼한 뒤에는 물론
선생님 왜 그만뒀어요? 두 분 다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교회당의 쥐처럼 가난하기만 했다고 토마스 아주머니는 말했어요. 부모님들은 부르크의 작은 황금색 집에서 살림을 했대요.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났죠. 토마스 아주머니는 나같이 미운 어린애는 처음 보았다고 말했어요. 깡마르고 작고 눈만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저는 심부름하러 오는 가난한 늙은 아주머니보다 어머님이 훨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저에게 만족을 하셔서 기뻤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실망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더 슬픈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머니는 오래 살지도 못하시고 저를 낳고 석 달 만에 열병에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좀 더 오래 사셔서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라고 불러본 기억이라도 나도록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라는 말은 정말 그리운 말이거든요. 아버지도 나흘 뒤 역시 열병에 걸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고아가 되고 모든 사람이 큰 걱정을 하였다고 토마스 아주머니 말했어요. 그때도 저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것이 저의 운명인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타지방 출신이라 살아있는 친척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었대요. 하는 수 없이 토마스 아주머니는 가난하고 더구나 주정뱅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저를 맞는다고 말했대요. 아주머니는 저를 우유를 먹여 키웠죠. 토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보링프루크에서 메어리스빌로 이사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가서 8살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토마스 아저씨의 자녀를 돌봤죠. 저보다 작은 애들이 넷 있었어요. 작아서 여간 손이 간 게 아니에요. 그 후 토마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토마스 씨의 어머니가 애들과 아주머니는 맡겠다고 말했지만 저를 데리고 간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하고 있을 때 강 상류에 살고 있던 레이몬드 아주머니가 와서 제가 어린애 다루는데 익숙한 것을 보고는 저를 맡는다고 나섰죠. 그 후 저는 강 상류에 있는 작은 개간지에서 아주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퍽 쓸쓸한 곳이었어요. 만일 상상력이 없었더라면 그곳에서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레이몬드 아저씨는 그곳에서 제재소를 했고 애들은 8이 있었어요. 쌍둥이가 3쌍이었거든요. 저는 애들을 폭 좋아했지만 그 새 쌍둥이는 정말 너무했어요. 마지막 쌍둥이를 낳을 때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잘라 말했죠. 여기저기 안고 다니느라고 퍽 피곤해요. 3년 이상 해몬드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해몬드 아저씨가 죽은 후 아주머니는 살림을 걷어치우고 애들을 친척집에 나누어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말았어요. 누가 하나 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고아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고아원에서도 10,000원이라고 맡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하는 수 없이 맡게 됐어요. 그 후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기까지 4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요. 애는 얘기를 마치자 또 한 번 한숨 지었다. 애는 학교에 다닌 일이 있니? 말이라는 마차를 바닷가로 몰며 물었다. 오래 다니지는 못했어요. 토마스 아주머니 집에 있을 때 마지막 해 잠깐 동안 다녔어요. 강상류에 살 때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겨울에는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 여름에는 학교가 문을 닫고 봄과 가을에만 다녔죠. 그러나 고아원에 있을 때는 다녔어요. 그 사람들 토마스 아주머니나 레몬드 아주머니는 너에게 잘해주었니? 하고 말이라는 곁눈질을 하며 앤에게 물었다. 앤은 말을 더듬고 감수성이 빠른 작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 모습으로 말했다. 저 두 분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친절하게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런 기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만 아니에요? 두 분 다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술주정뱅이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계속해서 새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큰일 아니에요? 그래도 저에게는 두 분 다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말이라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애는 입을 꼭 다물고 멍하니 바닷가를 내다보았고 말이라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마차를 몰았다. 갑자기 이 애에 대한 연민의 정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얼마나 애정의 굶주린 생활을 보냈던가. 괴롭고 가난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생활. 말이라는 애는 신상 얘기를 들으며 알게 되었다. 정말 이 아이는 집이 생긴다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돌려보내는 것은 불쌍하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자기가 매슈의 기묘한 소원에 동의하고 이해를 받아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다. 이해는 출신이 좋으니까 가르치기 쉽고 좀 말이 많긴 하지만 그것은 고칠 수 있는 일이야. 더욱이 거친 말이나 유행하는 말은 조금도 쓰지 않고 정숙하다. 확실히 좋은 집안 출신임에 틀림없지 하고 생각할 게다. 해변가는 나무가 많고 험악하여 사람 기척이 없었다. 왼쪽은 험한 절벽이고 절벽 밑에는 파도가 밀려들고 울퉁불퉁한 바위가 겹쳐져 있었다. 군데군데 바다의 보석과 같은 작은 돌이 꽉 차 있는 모래사장도 있었다. 그 안쪽은 검푸르게 빛나는 바다였다. 바다는 정말 멋져요. 조금 전부터 눈을 크게 뜬 채 말이 없던 애니 입을 열었다. 토마스 아저씨 집에 있을 때 꼭 한번 아저씨가 우리를 바다로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날을 몇 년이고 꿈에서 새기며 즐겼죠. 저 큰 집은 무슨 집이죠? 저것은 화이트 샌드 호텔이야. 저는 저것이 스펜서 아저씨의 집이 아닌가 했어요. 애는 얼굴빛을 흐리며 말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어쩐지 모두가 끝장이 나는 기분이에요. 마리라의 결심. 둘은 마침내 도착했다. 스펜서 부인은 기분 좋게 둘을 맞았다. 마리라는 급히 오늘 온 이유를 말했다. 마리라 여사, 그럴 이유가 있어요? 스펜서 부인은 그것을 듣고 당황해하며 말했다. 실은 남편이 딸인 낸시를 통해서 당신이 10살이나 11살짜리 여자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지, 후로라진. 하고 부인은 계단에 서 있는 자기 딸에게 말했다. 딸은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다. 확실히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면목 없어요. 스펜서 부인은 말했다. 딱한 일이지만 제 탓은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지시대로 따랐을 뿐인데 낸시는 정말 덜렁대는 애지 뭐예요. 늘 그러지 말라고 야단치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중대한 일이니 말로 전하지 말고 제가 직접 갔다 올 걸 그랬어요. 이왕에 착오가 생겼으니 하는 수 없고 지금 결말을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예요. 이 애를 고아원에 되돌려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선 과연 다시 받아줄는지요? 하고 말이라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받기야 받을 테지만 돌려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부류에트 부인이 찾아와서 심부름하는 여자아이를 부탁했어요. 앤이 꼭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말이라는 귀찮은 고아에게서 손을 떼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고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말이라는 부류에트 부인하고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깡마르고 잔소리가 심한 여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섭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며 사람을 혹사시키고 화를 잘 내는 수전노라는 얘기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애를 준다고 생각하니 말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저 좀 이따가 상의 드리죠. 하고 말이라는 말했다. 저기 브리에트 부인이 오고 있어요. 하고 스펜스 부인이 외치며 들어온 브리에트 부인과 마리라 부인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스펜서 부인은 두 사람을 소개한 후에 곧 잘라 말했다. 이렇게 된 건 아주 잘된 일이에요. 곧 얘기를 결말 지을 수 있겠네요. 이 여자의 일은 착오가 생겼어요. 브리에트 부인. 나는 쿠스바트씨 집에서 여자애를 바라는 줄 알았더니 남자애였어요. 그러니 만일에 당신이 어제와 생각이 같아서 여자애를 원한다면 이 애를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브리에트 부인은 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몇 살이지? 그리고 이름은? 하고 묻자 위축된 앤은 목소리를 떨며 앤 샤리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11살이에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지만 야무지게 생겼구나. 야무지게 생긴 것이 제일이야. 좋아. 내가 맡게 되는 애라면 좋은 애라야지. 좋고 영리한 애라야지. 지금 말해두지만 먹여주니까 그만큼 일을 해야 해. 이것만은 틀림없이 지켜야 한다. 자, 쿠스바트 여사, 이 애를 내가 맡겠어요. 애들이 너무 보채서 못 견디겠어요. 괜찮다면 이 애를 그대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앤을 바라보던 마리라의 마음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새파랗게 질린 그 얼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던 작은 동물이
겨우 빠져나온 덫에 다시 걸린 그런 느낌이었다. 말이라는 그 무언의 호소를 묵살한다면 나머지 평생 동안 그 얼굴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브류에트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애를 저 여자에게 보낸다니. 이런 일은 아무래도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만 굳이 나나 매슈가 이 애를 맞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인즉 매슈는 이 애를 집에 두고 싶어 해요. 나는 이런 착오가 어떻게 해서 생겼나를 듣고 싶어서 온 것뿐이고요. 다시 한번 이 애를 데리고 가서 오빠하고 상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애를 우리 집에 두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 당신 집에 내가 데리고 가거나 보내거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애는 우리 집에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브튜에트 부인. 상관없으시겠죠? 브류에트 부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구먼요. 마리라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앤의 얼굴은 또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희망의 빛이 보이고 눈은 샛별같이 빛나고 있었다. 입금 후에 브류에트 부인이 요리 메뉴를 빌리고 스펜서 부인하고 방 밖으로 나가자 앤은 벌떡 일어서서 마리라 있는 곳까지 뛰어왔다. 정말 크스바트 아주머니 저를 푸른 밭곡집에 있게 해준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저의 상상에 불과한 얘긴가요? 하고 숨을 죽이며 물었다. 정말과 거짓말을 구별도 못할 정도라면 너는 상상을 집어치우는 게 좋겠어. 마리라는 기분 나쁜 듯이 말했다. 정말 네가 들은 대로야.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브류에트 집에다 넘길지도 모르지. 저런 부인한테 갈 바에야 고아원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더 나아요. 저분은 꼭 송곳 같은 사람이에요. 하고 앤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말이라는 웃음을 꾹 참으면서도 앤을 시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엄한 어조로 말했다. 너같이 작은 애가 어른, 더욱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버릇없는 일이야. 저기로 가서 조용히 앉아있어라. 짓거리지 말고 얌전히 앉아있어요. 만일에 저를 있게만 해주신다면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라고 앤은 말했다. 저녁에 둘이 푸른 밭공집으로 돌아올 때 매슈는 오솔길까지 마중 나왔다. 그가 어슬렁거리는 것을 먼 곳에서 발견한 마리라에게는 그의 그런 행동이 납득이 갔다. 아무튼 앤을 다시 데리고 온 것을 보면 매슈가 안심할 것임을 마리라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매슈하고 우유를 짜러 갈 때까지는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앤의 신상 얘기와 스펜서 부인과의 회견 결과를 대강 얘기해 주었다. 비록 걔라도 내가 귀여워했던 것을 브류에트 부인에게 줄 수는 없지 라고 매슈는 여느 때 없는 험구였다. 나도 그런 인간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맞느냐의 양자택일이 됐죠. 오빠가 저 애를 탐내는 눈치가 엿보여서 저도 기꺼이 그럴 도리밖에 더 있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맡아두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어린애를 키워온 경험이 없어서 큰 실패를 할지 모르지만 그저 열심히 해보겠어요. 나로서는 저 애를 이곳에 머물게 해도 무방해요, 오빠. 내성적인 메쉬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었지. 저 애는 정말 재미있어. 까지 할까? 화가 난 린드 부인. 말이라는 앤을 푸른 밭공집에 두기로 한 것은 다음날 오후까지 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오전 중 줄곧 앤에게 바쁘게 일을 시키고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점심때까지 앤이 부지런하고 얌전하게 기꺼이 일을 하고 얘기도 곧잘 알아듣는 것을 알게 됐다. 설거지가 끝난 후 앤은 마리라 앞에 와서 저 부탁이에요. 저를 딴 곳에 보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오전 중 줄곧 참아왔지만 이제는 1분도 참을 수 없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 걸레를 뜨거운 물에 소독하지 않았구나. 이것저것 묻기 전에 먼저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애는 걸레를 치운 후에 마리라 곁으로 되돌아와서 호소하듯이 마리라를 뚫어지게 보았다. 이 이상 더 시간을 끌어볼 구실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마리라는 그러면 얘기해줄까? 우리는 너를 두기로 결정했어. 그러나 네가 되도록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애는 미안한 모양이었다. 저 울고 있어요. 어째서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좋아서 죽겠는데 눈물이 나와요. 즐겁다는 말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니까요.
저 꼭 좋은 애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고 있죠? 아주머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건 네가 너무 흥분한 탓이야. 그 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혀라. 너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너무 해프구나. 좋아. 너는 여기 있어도 좋아. 우리도 너에게 할 일을 다 할 작정이야. 학교에 들어가야 하지만 2주일 후엔 방학이니까 지금 가도 소용없고 9월부터 가는 것이 좋을 거야. 날이라는 비꼬는 어조였다. 이렇게 앤이 푸른 박공집 사람이 되고 약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린드 부인이 앤을 보러 왔다. 벌써 오래전에 올 생각이었으나 뜻밖의 악성감기에 걸려 틀어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때마침 앤은 놀아도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녁 산들바람이 상쾌하게 산들거리는 가수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마리라의 부름을 받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남모를 사람을 보고 부끄러운 듯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정말 기묘했다. 고아원에서 입고 온 전박이 교지옷 아래 가늘고 긴 다리가 불쑥 보였다. 주근깨는 여느 때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고 모자를 쓰지 않은 머리는 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붉은색이 이때만큼 뚜렷하게 나타난 일은 없었다. 아우, 손수 선택한 애가 아님에 틀림이 없죠. 하고 레첼 부인은 힘을 주며 말했다. 부인은 때로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칭찬할 만한 정직한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었다. 이 애는 너무 바싹 마르고 보기 싫은데요? 마리라 여사. 자, 너 가까이 와서 나한테 얼굴 좀 보여다오. 저런 이렇게 죽은 깨가 많을 수가 있을까? 게다가 머리는 붉기가 꼭 당근 같구나. 애는 다가서기는 했으나 레이첼 부인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동작은 아니었다. 한 걸음에 레이첼 부인에게 뛰어와서 얼굴을 분노의 빛으로 붉히고 입술을 떨며 그리고 방바닥을 구르며 당신 같은 분은 정말 싫어요 하고 목매인 소리로 외쳤다.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정말 싫어 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더욱 요란스럽게 말을 구르며 저를 말라깽이 보기 싫은 애라고 잘도 말씀하시는군요. 주근깨 투성이 빨간 머리라고 잘도 말씀하시는군요. 당신같이 천하고 무례한 분은 처음 봤어요. 마리라는 당황하며 앤! 하고 외쳤지만 앤은 듣지도 않았다. 저를 그렇게까지 잘도 말씀하시는군요. 앤은 맹렬한 기세로 되풀이하였다. 만일에 아주머니께서 남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뚱뚱하고 맵시 없고 상상력은 한치도 없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아주머니 기분은 어떻겠어요? 이런 말을 해서 아주머니께서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저는 할 수 없어요. 기분을 상하게 하여도 좋고 말고요. 아주머니는 제 기분을 엉망으로 망쳐버렸으니까요.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애는 쾅쾅 발을 불렀다. 이렇게 무섭게 화를 내는 애는 처음 봤어. 기겁을 하며 레이첼 부인은 외쳤다. 앤, 네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겨우 말을 해도 좋을 때가 되자 말이라는 명령했다. 애는 엉엉 울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 동쪽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저런 애를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하고 레이첼 부인은 형용하기 어려운 불쾌한 얼굴을 해보였다. 마리라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다.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실제 나온 말은 마리라 자신이 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떨어지는 말이었다. 저 애의 모양을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이죠, 레이첼 부인. 어머, 마리라 여사. 설마 당신이 정말 저 애의 편을 드는 건 아니시겠죠? 레이첼 부인은 화를 내며 말했다. 마리라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커다란